마운드 위에 서면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로서 정의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단상 위에 선 대마술사와 같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뽐내죠. 자신의 상대인 타자를 현혹시키고 그걸 지켜보는 수많은 관객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키며 말이죠. 그라운드 내 유일하게 높이 있을 수 있는 마운드를 하나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컨트롤 마술사 그렉 매덕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야구라고 불릴 수 있는 1990년 이후를 기준으로 최고의 투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몇 명 언급됩니다. 어떤 이는 페드로 마르티네즈를 언급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랜디 존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스캔들로 평가가 많이 깎여 나갔지만 전성기를 생각한다면 로저 클레멘스를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서 현대 야구에서 순수하게 가장 완벽한 피칭을 한 선수를 묻는다면 단언코 그렉 매덕스는 가장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만큼 전성기 시절의 매덕스가 보여준 피칭은 예술적인 피칭이었고 피처가 왜 피처인지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매덕스라고 해서 프로씬에 등장했을 때부터 성공을 확정할 수 있는 촉망받는 기대주는 아니었습니다. 시카고 컵스에서 2라운드 지명을 받긴 했지만 프로에서 그의 성공을 점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왜소한 체격 때문이었는데요. 너무 마른 몸을 가진 매덕스를 두고 당시 시카고 컵스의 투수 코치는 이 몸으로는 절대 로케이션을 돌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그의 그런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매덕스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 컵스의 투수 코치는 많은 이닝을 던지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컨트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매덕스에겐 마치 신의 진언과 같이 작용했고 너무도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체력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방안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후 매덕스는 원래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제구력에 대한 확신을 이젠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매진합니다. 이윽고 1988년 그의 잠재력은 결국 폭발했고 그 이후부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전설적 선수 그렉 매덕스의 기록을 써내려갑니다. 커리어 통산 5008.1이닝, 커리어 평균 ERA 3.16, 커리어 통산 WAR 116.7, 109번의 완투, 그리고 35번의 완봉, 골드글러브 18회 수상, 사이영 4회 수상, 그 어떤 투수도 범접하기 어려운 너무도 완벽한 커리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통산보다 더 놀라운 건 어쩌면 전성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할 수 있는 14번의 시즌이죠. 14번의 시즌이면 어떤 선수에겐 커리어 전체 기간일 수도 있는 기간이 그에겐 전성기 기간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매우 기나긴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매덕스는 평균 자책점 2.63을 기록했고 쌓은 WAR은 90.8이었습니다. 14번의 시즌을 보내는 동안 한 해 평균 이닝은 236이닝이었죠. 곱씹어 나열할수록 미쳤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들이죠. 그런데 미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전성기 기간인데요. 92년부터 95년까지가 바로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4년간 그는 정말로 신의 피칭을 보였고 그는 당연하다시피 4년 연속 사이영상을 받게 됩니다. 4년 연속 사이영, 이는 역대 3명의 선수만 갖고 있는 기록이며 필리스의 전설적 투수 스티브 칼튼 이후 두 번째 기록한 투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록한 선수는 랜디 존슨이죠. 이 기간 동안 124선발 946.2이닝을 던졌으며 2할 1푼 1리의 피안타율 0.537의 POPS만을 기록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매덕스 앞에서 모든 타자는 F급 선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미쳐버린 개인 커리어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뿐 아니라 팀의 성적까지 견인해 주었습니다. 매덕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서 애틀란타의 14연속 지구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아주 큰 힘을 보태주었고 1995년 마침내 클리브랜드 인디언즈를 상대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38년 만에 월드 시리즈의 우승을 견인하게 됩니다. 영광의 시대 애틀란타 사이영 트리오 톰 글래빈, 존 스몰츠와 함께 말이죠. 그럼 그렉 매덕스는 어떤 피칭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기록들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의 피칭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매덕스는 빠른 공을 던지는 파이어볼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광적으로 제구력에 집착하던 투수였고 자신의 모든 투구 메커니즘과 피칭 관념을 컨트롤에 최우선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덕스를 있게 만든 비결이자 어쩌면 가장 유니크한 투수로 만든 이유일 겁니다. 페드로는 다시 나올 수 있지만 매덕스는 다시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허언이 아닐 수도 있을 만큼 그가 선보인 피칭은 독특하면서도 피칭의 정석에 가장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칭의 정석, 그것은 무엇일까요? 피칭은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고 타자의 타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이유, 각이 큰 슬라이더를 던지는 이유, 삼진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 모두 사실 저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단지 그 정의를 극한의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개념을 맞춰 놓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시대의 지배자였던 베리 본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매덕스는 파워피처이다. 투 스트라이크를 잡고 유인구 없이 바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투수가 어떻게 파워피처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이죠.
네, 매덕스는 도망가는 피칭, 유인하는 피칭, 결정구를 위한 포석 피칭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구 한 구가 다 의미가 있어야 하며 한 구 한 구가 모두 상대 타자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제구력이 가장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구력을 가장 최우선시 삼았던 것이죠. 그는 실제로 3000이닝을 던진 투수 중 이닝당 투구 개수가 가장 적은 선수입니다. 220에서 250이닝을 어떻게 그렇게 매번 던질 수 있었을까요? 이리 많은 이닝을 소화해도 그가 게임당 던졌던 평균 수는 98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삼진 잡겠다고 109씩 던지면서 5이닝만은 던지는 스트라이더 같은 선수들에겐 꿈과 같은 일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9이닝당 삼진 개수가 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삼진 억제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죠. 하지만 9이닝당 볼넷 개수 1.9, 9이닝당 홈런 개수 0.63개로 피칭으로 100% 진로, 100% 득점이라는 절대적 결과값을 바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 활용한 주무기가 바로 그의 진심본체라고 할 수 있는 투심입니다. 매덕스의 전성기 기준으로 좀 살펴보자면 그가 가장 많이 던졌던 투심 패스트볼을 60% 이상 활용했습니다. 최고의 투심으로 2022년 만장일치 사이영상을 수상한 샌디 알칸타라의 경우에도 95마일의 빠른 투심의 활용이 50%대에 그쳤는데 구속의 시대값을 보정한다고 해도 당시 평균 구속보다 낮았던 평균 85에서 87마일의 투심으로 60% 이상을 던진 건 엄청난 활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투심 패스트볼 이력은 바로 무브먼트였습니다. 무브먼트로만 보자면 페드로만큼이나 위력적이었습니다. 매덕스의 투심은 마치 공간을 이격해 들어가는 느낌을 들게끔 만들었고 타자들은 그런 투심을 대부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브먼트 좀 있다고 투심 하나 공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당연히 무브먼트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매덕스의 투심은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덕스의 피칭의 심볼, 컨트롤이죠. 그는 이리 변화가 심한 투심을 완벽히 제어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찔러 넣을 수 있었습니다. 대개 투심은 포심보다도 컨트롤이 어려운데 그는 그 투심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심의 무브먼트 크기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땐 각이 크게, 어쩔 땐 구속은 빠르지만 각은 좀 작게, 마치 손가락으로 지휘하듯 말이죠. 그런데 상대 타자들도 전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뛰어난 제구력과 전대미문의 투심 활용을 보여준다고 해도 당연히 투심만으로는 전설급 성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다른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그의 두 번째 구종이자 히든 카드인 서클 체인지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투심에 가려져 투심만큼의 위용은 자랑하지 못하지만 그의 서클 체인지업은 본인의 투심 궤적과 동일선상에서 날아와 완벽한 피칭 터널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엔 피칭 터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에 그것을 활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당연하게 서클 체인지업의 궤적상 잘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덕스는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대환장의 원투 콤보는 타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실제로 투 스트라이크 이후 몸쪽 포심 그리고 바깥쪽 서클 체인지업이 들어온다는 건 당시 타자들에게도 모두 알려진 그의 패턴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굴레에서 손쉽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구분하기 어려웠고 공략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 밖에도 포심 패스트볼, 커브볼, 슬라이더 모두 매우 잘 써먹으며 어떤 구종을 불문하고 그의 컨트롤은 전 구종에 걸쳐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매덕스의 진짜 위력은 어쩌면 이런 구종의 제구력이 국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운드 위에 우뚝 선 그는 한 명의 마에스트로처럼 언제나 모든 걸 조율하길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던 그가 진짜로 위대했던 이유였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젠 이런 투수는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촉명이 야구를 변모시켰고 타자들의 한 명 한 명 평균 능력치가 상향 평준화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시대가 이러하기에 우린 더더욱 이런 마법과 같은 피칭을 보여주는 선수를 더욱 기다리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멀리 나아갈수록 원류가 궁금해지는 심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틀란타의 브라이스 엘더가 이런 대투수의 향기를 닮은 투수가 되길 희망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